전복죽 50인분 주세요. 막노동꾼 차림에 애딸린 청년이 매일 오후 4시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에 등에는 창백한 얼굴의 아이가 엎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매일 40만 원어치 전복죽을 사간다는 거였습니다. 막노동꾼이라는 하루 일당이 15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요.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아이가 백혈병이라는데 병원에 입원시키지도 않고 매일 업고 다녔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불 속에서 사람 구하고 죽은 아내, 그 보험금을 남편이 딴 여자한테 갖다 바친다고요. 죽집 사장 박동석은 매일 그 남자를 지켜보며 이를 갈았어요. 저 남자 정체가 뭘까? 그리고 박동석은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뒤를 밟아보기로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젊은 아빠의 양팔을 뒤로 꺾어 붙잡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서지훈, 등에는 낡은 포대기로 엎인 4살배기 아들 우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죠. 상복을 입은 여자가 지훈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지훈의 처형 이서희였어요. 내 동생 목숨값 5억 어디 숨겼어? 이서희의 날카로운 고함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억이라는 말에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이서희 옆에 선 남자 하나가 지훈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돈 주고 데려온 자들이었죠. 지훈이 허리를 접으며 신음했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면 등에 엎인 우진이가 다칠 수 있었거든요. 지훈은 이를 악물고 두 다리로 버텼어요. 말해, 이 새끼야. 어디 숨겼냐고. 이서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지훈의 겉옷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안주머니에는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아내가 남긴 재단법인 카드였어요. 바로 그때 전복죽집 사장 박동석이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박동석의 시선은 오직 붙잡힌 지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서희가 상인들을 향해 돌아서며 지훈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놈이 우리 수진이 목숨값을 빼돌렸어요. 사람 구하다 죽은 내 동생, 그 보험금을 저놈이 어디다 숨겼다고요? 수진. 그 이름에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 전 시장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갇힌 할머니 상인을 밀어내고 대신 유독가스를 마셔 숨진 젊은 여자. 이수진. 상인들에게 그녀는 은인이었어요. 목숨을 바쳐 동료를 구한 의인이었죠. 그 의인의 남편이 보험금을 빼돌렸다고요? 상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동정은 사라지고 분노가 차올랐어요. 저마다 삿대질을 하며 지훈을 향해 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봤나? 수진 씨가 어떻게 죽었는데 그 돈을 빼돌려? 애비 자격도 없는 놈이네. 온갖 비난이 쏟아졌지만 지훈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등에 엎인 우진이의 귀를 두 손으로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양팔이 꺾여 있어서 그마저도 할 수 없었죠. 엄마. 우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는 엄마가 이미 하늘나라에 간 걸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서희가 지훈의 앞에 침을 뱉었어요. 내일까지 5억 안 가져오면 그 애도 고아원에 쳐넣을 줄 알아. 이서희가 손짓하자 남자들이 지훈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지훈은 손바닥으로 땅을 짚으며 우진이가 부딪히지 않게 몸을 틀었어요.
이서희 일행이 시장 입구 쪽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누구 하나 지훈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어요. 박동석 사장은 불에 타 죽은 수진의 목숨값을 빼돌린 놈이라는 말에 혐오스럽다는 듯 지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우진이의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모자가 벗겨져 있었어요. 지훈은 거친 손으로 모자를 다시 씌워주고 시장 한쪽에 세워둔 낡은 리어카로 걸어갔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텅 빈 대형 보온통 2개가 실려 있었어요. 아내가 생전에 쓰던 것들이었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시장 뒷골목으로 향했어요. 상인들의 욕설이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쓰레기, 날강도, 수진 씨 불쌍해서 어떡해. 온갖 말이 지훈의 등에 꽂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동석 사장은 지훈이 사라진 골목 입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좁은 뒷골목, 리어카를 끄는 지훈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침부터 인력시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느라 팔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리어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은 먹구름이 산동네 위로 낮게 드리워졌어요. 지훈은 잠시 멈춰서서 등에 업힌 우진이를 토닥였습니다. 아빠가 있어.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지훈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텅 빈 보온통 2개를 실은 낡은 리어카와 함께요. 그 리어카는 원래 아내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3살 위 언니 서희와 함께 보육원에서 자랐죠. 서희는 18배 퇴소하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수진은 혼자 남아 20살까지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퇴소 후 수진은 악착같이 일했어요. 식당 서빙, 공장 야간 근무, 편의점 알바.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러다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는 게 꿈이 됐어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수진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지훈을 만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사원이던 지훈은 거래처 미팅 때문에 자주 시장 근처를 지나다녔어요. 우연히 들른 분식집에서 수진을 보고 첫눈에 반했죠.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남자였거든요. 두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졌고 1년 뒤 우진이가 태어났습니다. 결혼식은 못 올렸어요. 둘 다 부모가 없었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좁은 전셋집에서 셋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리고 수진의 꿈을 위해 지훈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시장에 작은 가게를 얻어 함께 창업하기로 한 거예요. 수진이 요리하고 지훈이 운영하고 부부가 몇 년 동안 모은 창업 자금과 전세금, 그게 둘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오픈을 한 달 앞두고 시장에 큰 화재가 났어요. 새벽 3시 구석 점포의 낡은 전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어요. 그 시간에 시장에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전날 장사가 안 돼서 가게에서 밤을 새우던 할머니 상인이었죠. 수지는 마침 새벽 인력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서다 연기를 봤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할머니를 찾아 밖으로 밀어냈어요. 하지만 수지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수지는 이미 뇌사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우진이를 재우며 우리 가게 이름 뭐로 할까? 하고 웃던 아내였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요. 장기 기증 의사를 물었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흘을 버티다 수지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조문객이 거의 없었거든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는 부부였으니까요. 그나마 시장 상인 몇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수진이 목숨을 걸고 구한 할머니도 왔어요. 펑펑 울면서 연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그런데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서희, 수진의 친언니였어요. 동생이 죽었다는데 내가 안 올 수 있어? 서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는 얼떨떨했어요. 수지는 살아생전 언니 얘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보육원에서 먼저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 딱 그 말만 했었죠. 그런 언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내가 사정이 있었어. 서희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은 아내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말에 그녀를 밀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또 다른 비극이 터졌습니다. 우진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영정사진 앞에서 엄마를 찾다가 코에서 검붉은 피를 쏟으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지우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급성 백혈병. 그 5글자가 지훈의 귀를 때렸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사흘 만에 이번에는 아들마저 목숨이 위태롭다니요. 지훈은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어요. 아빠가 우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훈이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우진이를 돌보는 사이 서희는 장례식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수진의 유품 가방을 뒤져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가 처리되기도 전에 은행을 돌며 부부가 모은 창업 자금을 전액 인출하고 전세금 명의까지 자기 앞으로 바꿔버렸죠. 장례가 끝나고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희 씨, 저 지훈이에요.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서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꿨어. 거기 이제 네 집 아니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전세금 명의 내 앞으로 바꿨어. 창업 자금도 다 내가 찾았고. 너 이제 그 집에서 나가. 지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은 저랑 수진이가 몇 년 동안 모은 거예요. 수진이 인감이랑 신분증 내가 가지고 있거든. 어차피 죽은 애명이잖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희가 장례식장에서 수진의 유품을 뒤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동생 장례식에 와서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온 거였어요. 처형, 이건 범죄예요. 문서 위조의 횡령이라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 고소해. 대신 그동안 너랑 그 애는 길바닥에서 자게 될 거야. 뚜뚜뚜.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지우는 현관문 앞에 서서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어요. 품에 안긴 우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에는 급성 백혈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당장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돈도 집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겨 버렸죠. 차가운 바람 속에서
지우는 우진이를 겉옷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아내 수진 명의의 5억 원짜리 상해 사망보험 증서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지우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우진이를 안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5억 원짜리 상해 사망보험.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어요. 이 돈이면 우진이의 항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밤새 잠을 설치며 그 생각만 했어요. 은행 창구에 앉은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보험금 수령 절차를 밟고 싶은데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던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이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안경을 고쳐 쓰고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이 보험은 15년 전에 가입된 건데요. 수익자 지정이 좀 특이합니다. 수익자요? 제가 남편이니까 당연히 저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 수익자가 배우자분이 아니라 보육원 부설 구호재단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가입 당시 본인이 직접 지정한 거라서 유족분이라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록을 보니까요. 고인께서 보육원 퇴소 직후 첫 월급을 받자마자 이 보험을 드셨더라고요. 그때부터 15년간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납입하셨고요. 수익자는 처음부터 본인이 자란 보육원 부설 재단으로 지정하셨어요. 그제야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왜 그 보험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를요. 보육원에서 혼자 자란 아내, 부모에게 버림받고 언니마저 먼저 떠나버린 뒤 홀로 남겨진 아이. 그 아이가 20살이 되어 세상에 나와 처음 번 돈으로 한 일이 자신처럼 외롭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유감이지만요.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서 수익자로 지정된 재단만 수령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배우자분이 손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지우는 창구 앞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5억 원.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돈이 법적으로 단 1원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품에 안긴 우진이가 지훈의 볼을 작은 손으로 만졌습니다. 아빠, 왜 그래? 지훈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괜찮아. 은행을 나온 지훈은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낯익은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아내 수진이 자란 보육원이었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보육원 문을 두드렸어요. 재단 이사장은 흰 머리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지훈의 사정을 끝까지 들은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이 남편분이시군요. 수진이 소식은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사장님, 혹시 보험금 일부라도. 지훈이 말을 꺼내려는데 이사장이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정은 충분히 알겠어요. 하지만 이 보험금을 사위분께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수진이의 유지거든요. 이사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수진이가 20살에 여길 나가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이사장님, 저 첫 월급 타면 보험 하나 들 거예요. 나중에 제가 죽으면 그 돈으로 급식소 지어주세요. 저처럼 굶주린 애들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게요.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후로 15년 동안 수진이는 단 한 번도 보험료를 밀린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달에도 그 돈만은 꼬박꼬박 냈더군요.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내가 가끔 통장을 보며 혼자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뭐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넘겼었는데 그게 이거였구나. 저희 재단에서 이 보험금으로 수진이가 원했던 급식소를 짓기로 했어요. 철거촌 빈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요. 건물이 완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동안 임시로 배식을 해야 합니다. 이사장이 서랍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혹시 사위분이 이 일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의 남편분이 직접 하신다면 수진이도 기뻐할 것 같아서요. 이 카드로 매일 식재료를 구입해서 노인들에게 배식하는 일이에요. 일일 한도는 40만 원입니다.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지금 당장 막노동 시간을 늘려서 항암 치료비를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후에 배식까지 하면 그만큼 일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15년 동안 꿈꿔왔던 급식소였어요. 첫 월급부터 한 번도 안 밀리고 보험료를 내면서 꿈꿨던 것.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걸 여기서 내가 포기해버리면 수진이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벽에 더 일찍 나가면 됐습니다. 오전 막노동 끝나고 오후에 배식하고 저녁에 우진이 돌보고 잠을 줄이면 어떻게든 되겠죠. 지훈은 카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수진이가 꿈꾸던 거 제가 대신 해볼게요. 이사장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네요. 지훈은 카드를 지갑 깊숙이 넣었어요. 아내의 15년짜리 꿈이 담긴 카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우진이를 데리고 시장 외곽의 낡은 여인숙을 찾았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곰팡이 핀 월세방이었지만 하룻밤에 15,000원이면 됐습니다. 창업 자금과 전세금을 다 빼앗긴 지금 이게 최선이었죠. 우진이를 재우고 나서 지훈은 조용히 방구석에 앉았습니다.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아내가 쓰던 가계부였는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쓰기로 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내일부터 막노동. 일당으로 우진이 약값이랑 치료비 모으기. 오후에는 수진이 대신 배식. 법인카드는 절대 사적으로 안 씀. 지훈은 펜을 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할게. 내 꿈, 내가 지킬게. 바로 그때 쿵쿵쿵 여인숙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지훈, 거기 있는 거 알아? 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은 화들짝 놀라 잠든 우진이를 품에 안았어요. 5억 어디 숨겼는지 알아냈어. 당장 내놔. 문이 쿵쿵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우진이를 꼭 껴안았어요. 아이가 깨면 안 됐습니다. 이 상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여인숙 주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뭐야? 밤중에 뭔 짓이야? 당장 안 나가? 뭐야, 이 아줌마가. 아줌마, 경찰 부를까? 여인숙 주인의 고함에 서희가 욕을 내뱉으며 물러났어요. 하지만 복도를 나가면서 내뱉은 말이 문틈으로 들려왔습니다. 두고 봐. 다음엔 혼자 안 와. 지훈은 그제야 숨을 내쉬며 우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서희가 보험금의 존재를 알아챈 거였습니다. 이제부터 더 집요하게 쫓아올 게 분명했죠. 다음 날 새벽 5시 지훈은 작업복을 입고 여인숙을 나섰습니다. 한 손에는 아내의 보온통 2개가 실린 리어카 손잡이를, 다른 손에는 우진이 손을 꼭 잡았어요. 먼저 우진이를 근처 경로당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하루 10,000원을 드리고 낮 동안만 봐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그리고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두 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새벽에는 막노동으로 아들의 약값과 치료비를 벌고 오후에는 아내의 꿈을 대신 이어가는 살. 지우는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 인력시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시장 한 구석에 서서 인력사무소 앞을 바라보았어요. 트럭이 한 대 들어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오늘 일감을 따내려면 빨리 움직여야 했죠. 야, 거기 젊은이. 시멘트 나를 수 있어? 트럭에서 내린 남자가 지훈을 가리켰어요. 지훈은 재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가 시작됐어요. 공사장으로 이동한 지훈은 아침부터 시멘트 포대를 날랐습니다. 20kg짜리 포대를 어깨에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었어요. 1시간만 지나도 온몸이 땀에 젖었고 2시간이 지나면 다리가 후들거렸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나눠주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지우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하루 중 유일하게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끼니였거든요. 아침도 저녁도 굶었습니다. 우진이 밥값, 병원비, 약값, 여인 숙비. 하루 일당 15만 원으로는 빠듯했어요. 지훈이 아침 저녁을 굶어야 겨우 맞출 수 있었죠. 오후 2시 일이 끝났습니다. 지훈은 봉투에 든 일당을 받아들고 현장을 나섰어요. 먼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이의 정기외래 진료 날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경로당 할머니가 우진이를 데리고 와 있었어요. 아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지훈을 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아빠. 지훈은 우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놓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비용이 꽤 나올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냐고 물으니 의사가 숫자를 말해줬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달 안에 그 돈을 모으려면 하루도 쉬지 않고 막노동을 뛰어야 했어요. 그것도 본인은 한 끼도 안 먹으면서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의사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료비를 내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았어요. 봉투에 들어있던 일당이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남은 건 여인 숙비와 내일 우진이 밥값 정도였죠. 병원을 나서니 오후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훈은 우진이를 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박동석의 전복죽 가게에 가야 했거든요. 가게 문을 열자 박동석이 퉁명스러운 얼굴로 돌아보았어요. 공사장에서 막 나온 지훈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작업복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또 왔어? 박동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애가 백혈병이라면서? 그런데 병원에 입원시키지도 않고 매일 업고 다녀? 막노동꾼 주제에 40만 원어치 전복죽을 매일 사가? 대체 그 죽은 어디로 가는 거야? 거기에 며칠 전 서희가 시장 상인들에게 퍼뜨린 말까지 겹쳤습니다. 저놈이 수진 씨 목숨값 빼돌렸대요. 딴 여자한테 돈 갖다 바친대요. 상인들 사이에서 그 소문은 불처럼 번졌어요. 시장을 구한 의인의 남편이 아픈 애는 방치하고 아내의 돈은 빼돌려서 딴 여자한테 갖다 바친다니. 박동석은 지훈을 볼 때마다 치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카운터로 다가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전복죽 50인분이요. 단체 주문 할인해서 40만 원에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박동석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막노동꾼 차림에 아픈 애를 업고
매일 40만 원어치 전복죽을 사간다. 그게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박동석은 처형이 퍼뜨린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죽 도대체 어디다 파는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카드를 든 손을 조금 더 내밀었습니다. 그냥 죽 주세요. 박동석은 혀를 끌끌 찼지만 결국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손님한테 안 팔 수는 없으니까요. 지우는 펄펄 끓는 전복죽을 보온통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50인분을 2개의 보온통에 나눠 담고 무거운 뚜껑을 꾹 눌러 닫았습니다. 보온통을 리어카에 싣고 밧줄로 단단히 묶었어요. 등에는 여전히 우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짧게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어요. 박동석은 지훈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목숨 바쳐 사람 구하고 죽었는데 저놈은 그 돈으로 뭘 하는 거야?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지훈이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가게 밖 전봇대 뒤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희였습니다. 서희는 지훈이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나서는 것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저 새끼 매일 산동네로 올라가더라. 심부름센터에서 사람 좀 구해. 확실하게 끝내야겠어. 전화를 끄는 서희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덫은 이미 조여오고 있었어요. 서희의 거짓말은 시장 전체에 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놈이 수진 씨 목숨값 빼돌렸대요. 애는 백혈병이라면서 병원에도 안 넣고 업고 다닌대. 딴 여자한테 돈 갖다 바친다더라. 딴 여자한테.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서희가 뿌린 거짓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살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매일 40만 원어치 전복죽을 사가는 지훈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서희의 말을 믿기 시작했죠. 생각해보면 이상하긴 했어요. 막노동꾼이 매일 40만 원어치 전복죽을 사간다? 그 죽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애가 백혈병이면 입원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매일 업고 다녀? 누가 봐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상한 것에 대해 최악의 상상을 하기 마련이었어요.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봤나? 수진 씨가 불쌍해서 어떡해. 목숨 바쳐 사람 구했더니 남편이란 놈이 돈 빼돌려? 지우는 그 모든 시선과 손가락질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여느 때처럼 죽집에서 전복죽을 받아 리어카에 실었어요. 우진이를 등에 업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려는데 앞에서 누군가 길을 막았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이었어요. 수진이 화재 때 구해준 할머니의 아들이었죠. 아! 남자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엄마 목숨 구해준 수진 씨한테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답해, 이 새끼야.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양동이를 휘둘렀어요. 생선 내장이 섞인 썩은 물이 지훈의 얼굴과 옷에 쏟아졌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지훈은 움찔하고 말았어요. 뒤로 물러나면 등에 엎인 우진이가 맞을 수 있었거든요. 더러운 놈. 남자가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지훈은 소매로 얼굴에 튄물을 대충 닦아내고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어요.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며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냄새나. 우진이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지훈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응, 아빠가 실수했어. 금방 씻을게. 지훈은 그대로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뒤에서 욕설이 들려왔지만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우진이를 재우고 여인숙 창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새벽에 막노동을 뛰고 오후에 전복죽을 날라 산동네까지 리어카를 끌고 저녁에는 우진이 약을 먹이고 간호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쿵, 쿵, 쿵.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쾅! 문이 발에 걷어차이며 안으로 벌컥 열렸습니다. 서희와 함께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심부름센터에서 데려온 자들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제부. 서희가 비웃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 꼴 좋다.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든 우진이 앞을 가로막으며 섰어요. 처형, 여긴 왜 온 거예요? 왜 오긴? 5억 받으러 왔지. 그 돈은 제가 손댈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아직도 그 소리야? 서희가 손짓하자 남자 둘이 지훈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지훈이 뿌리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뒤져봐. 서희의 명령에 남은 한 명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어젖히고 이불을 걷어차고 옷가지를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다 남자의 손이 작은 종이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지훈이 며칠째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우진이 항암 치료비로 쓰려고 아침 저녁 굶어가며 모은 돈이었죠. 이거 뭐야? 그건 안 돼요. 그건 우진이 치료비예요. 지훈이 발버둥 쳤지만 양팔을 붙잡은 남자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서희가 봉투를 받아 열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다야? 고작 이거 모으겠다고 쪼들리게 살았어? 서희가 봉투를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지훈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됐습니다. 제발요, 처형. 그것만은 안 돼요. 우진이 치료비라고요. 닥쳐. 서희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물건을 발견했어요. 액자에 담긴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지훈과 수진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허름한 웨딩홀에서 찍은 거였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서희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처형, 그건 제발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희는 비웃듯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수진이한테 해준 게 뭔데? 결국 돈 때문에 꼬셨잖아. 보험금 노린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를. 닥치라고. 서희가 액자를 시멘트 바닥을 향해 힘껏 내리쳤어요.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진의 웃는 얼굴 위로 날카로운 파편이 흩어졌어요. 서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두굽으로 사진을 짓밟으며 비웃었어요. 수진아. 지훈이 절규했습니다. 남자들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유리 파편 사이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손바닥이 깨진 유리에 베어 피가 났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 미안해. 서희가 지훈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5억 안 가져오면 저의 고아원에 쳐넣을 거야. 내가 친히 모니까 신고하면 돼. 아빠란 놈이 애 방치하고 이런 데서 살게 하는 거 아동학대라고 하면 누가 안 믿겠어? 서희 일행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구겨진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어요. 넓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내의 남은 흔적마저 저렇게 짓밟히다니. 하지만 지훈에게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우진이가 깨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지훈은 눈물을 훔치고 우진이를 품에 안았어요. 피 묻은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무섭지 않아. 지훈은 밤새 우진이를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항암 치료비로 모아둔 돈마저 빼앗겼어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막노동을 뛰고 오후에는 다시 전복죽을 날라야 했습니다. 우진이를 지키고 수진이의 꿈을 지키고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치우고 구겨진 결혼사진을 펴서 품에 넣었어요. 손바닥에 난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희가 빼앗아간 돈. 2달 동안 아침 저녁을 굶어가며 모은 돈이었어요. 우진이 항암 치료비로 쓰려고 한 푼, 2푼 모았던 건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지우는 잠든 우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약을 먹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타려면 병원에 가야 하고 병원에 가려면 밀린 진료비를 내야 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매일 기록해온 가계부였습니다. 3월 7일 막노동 일당 15만 원, 진료비 8만 원, 약값 5만 원, 여인 숙비 1만 5천 원, 우진이 밥값 5천 원, 남은 돈 0원. 3월 8일 막노동 일당 14만 원, 약값 5만 원, 여인 숙비 1만 5천 원, 우진이 밥값 5천 원, 항암 치료비 저금 2만 원. 3월 9일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한 푼, 2푼 모아서 겨우 모은 돈이 어젯밤 전부 날아갔어요. 지우는 수첩을 덮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다시 모아야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 달 안에 항암 치료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다시 제로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지우는 우진이를 업고 여인숙을 나섰어요. 경로당 문이 열리기 전이라 할머니께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를 업은 채로 인력시장에 갔어요. 아이를 업고 일을 뛸 수는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야, 오늘 철근 현장 갈 사람.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손을 들려는데 인력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애 없고는 안 돼. 현장에서 다치면 누가 책임져?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어요. 아이를 업고 철근 현장에 갈 수는 없었죠. 다음 트럭이 왔어요. 또 손을 들었지만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애 데리고 온 사람은 안 돼. 3번째 트럭도 4번째 트럭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우는 인력시장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우진이가 등에서 칭얼거렸어요. 아빠 배고파. 지우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남은 돈이라고는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우진이에게 먹였어요. 지우는 물만 마셨습니다. 그때 경로당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 씨, 우진이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까? 할머니, 죄송한데요. 오늘 타가비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아이고, 무슨 소리야. 당장 데리고 와. 돈은 나중에 생기면 줘.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께 우진이를 맡기고 나서야 지우는 간신히 오전 막노동에 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작이 늦어서 반나절치 일당밖에 못 받았습니다.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죠. 오후 4시 지우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박동석의 전복죽 가게 앞에 서자 문득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제 생선가게 아들한테 썩은 물을 뒤집어 쓴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산동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동석이 지훈을 노려보았어요. 평소보다 눈빛이 더 매서웠습니다. 왔어?
지우는 대답 없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전복죽 50인분이요. 박동석은 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운터에 팔짱을 끼고 지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야, 너 신고했어.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찰에 매일 이상한 결제하는 놈 있다고. 애는 아프다면서 병원에도 안 넣고 업고 다니고 막노동꾼이 매일 40만 원씩 긁어간다고. 일당보다 많은 금액을. 수상하잖아.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해. 수진 씨 돈으로 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지훈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카드를 든 손만 조금 더 내밀었어요. 죽 주세요. 박동석은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욕을 중얼거리면서요. 지훈은 펄펄 끓는 전복죽을 보온통에 담았어요. 50인분을 2개의 보온통에 나눠 담고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지훈의 등 뒤로 박동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사가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딱 걸려라, 이 새끼야.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시장 입구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사복 차림의 남자가 지훈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서준 형사였어요. 본부, 용의자 이동 중. 미행 시작합니다. 강서준은 거리를 두고 지훈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옆에는 박동석도 함께였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며 따라 나선 거였죠. 그리고 같은 시각 반대편 골목에서도 누군가 지훈을 쫓고 있었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었습니다. 서희가 심부름센터에서 부른 자들이었죠.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어요. 지훈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산동네 오르막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양쪽에서 덫이 조여오고 있었어요. 산동네로 올라가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지훈은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오르막길을 올랐어요. 보온통 2개에 담긴 전복죽 50인분.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죠. 등에는 우진이까지 엎여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빠 힘들어? 우진이가 물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어요.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새벽부터 막노동을 뛰고 점심 한 끼로 버티고 이제 이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산을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의 뒤를 강서준 형사와 박동석이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박동석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고 지훈의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려는 거였죠. 저 새끼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박동석이 중얼거렸어요. 강서준 형사는 대답 없이 지훈의 뒤를 밟았습니다. 반대편 골목에서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지훈을 쫓고 있었어요. 서희가 부른 심부름센터 인원들이었죠. 손에 든 쇠파이프가 가로등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지훈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리어카를 끌었어요. 오르막길 중턱에서 리어카 바퀴가 움푹 파인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지훈이 힘껏 밀었지만 바퀴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지훈은 이를 악물고 리어카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균형을 잃은 지훈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우진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괜찮아. 지훈은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지훈은 피가 나는 무릎을 무시하고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핏대를 세우며 바퀴를 웅덩이에서 끌어냈어요. 팔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오르막길을 올랐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박동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저 새끼, 진짜 어디 가는 거야? 강서준 형사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횡령범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뭔가 이상했어요. 지우는 가로등 하나 없는 철거 구역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인적이 끊긴 어두운 길이었어요. 무너져가는 판잣집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죠. 박동석과 강서준은 쓰레기 더미 뒤에 몸을 숨겼어요. 박동석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기 뭐가 있는 거야? 지훈이 녹슨 철문 앞에서 멈췄어요. 리어카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쇠종이었어요. 지훈이 종을 3번 흔들었습니다. 땡, 땡, 땡. 맑은 종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목 곳곳에 있던 판잣집 문들이 하나둘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어요. 박동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 안에서 나온 건 범죄 조직원이 아니었어요. 굽은 허리의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누더기 옷을 입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낡은 반찬통을 들고 있었죠. 지훈이 왔구나. 오늘도 왔어. 고마워. 노인들이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지훈은 리어카에서 보온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전복죽 향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르신들 줄 서세요. 천천히 드릴게요. 지훈은 국자로 전복죽을 퍼서 노인들의 반찬통에 담아주었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온몸이 만신창이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지훈아. 내 덕에 산다. 한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내 남편 잘했다고.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른 할머니가 지훈의 등에 엎인 우진이를 보았어요. 어머, 우진이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지훈이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 이 아이 배고픈 얼굴이야. 할머니가 자기 반찬통에 받은 전복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우진이 입에 가져다 댔어요. 자, 우진아. 할머니가 먹여줄게. 할머니, 그건 할머니 드실 거예요. 우진이는 괜찮아요. 지훈이 말렸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아이고, 이 밥은 원래 우리가 먹으라고 수진이가 남긴 거야. 근데 수진이 아들이 굶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어? 자, 우진아. 아. 우진이가 할머니가 주는 죽을 받아 먹었어요. 맛있다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쓰레기 더미 뒤에 숨어있던 박동석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박동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기가 뭘 본 거지? 수진 씨 목숨값을 빼돌린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무릎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노인들에게 죽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강서준 형사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이건 횡령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저게 뭐야? 강서준이 공터 벽면을 가리켰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낡은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이수진 후원 재단 급식소 건립 현장. 박동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수진 후원 재단? 수진 씨가?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수진 씨가 평생 꿈꿨던 급식소. 그녀가 15년 동안 보험료를 내며 준비했던 꿈. 그 꿈을 남편이 이어받아 매일 막노동을 뛰고 굶어가면서 이 노인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40만 원짜리 전복죽은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노인들의 소중한 한 끼 식사였어요. 박동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 사람한테 내가 뭔 짓을. 강서준 형사는 무전기를 천천히 허리춤에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잡을 범죄자가 없었으니까요. 노인들이 웃으며 죽을 먹는 평화로운 풍경. 지우는 빈 보온통을 정리하며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쇠파이프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익. 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서희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서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데서 쇼를 하고 있었구나. 서희가 천천히 공터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를 따르는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 셋. 손에 든 쇠파이프가 가로등 불빛에 차갑게 빛났어요. 노인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희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반찬통을 든 노인들, 빈 보온통, 바람에 펄럭이는 낡은 현수막. 서희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40만 원어치 전복죽이 여기로 왔던 거구나. 그제야 알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우진이를 등에서 내려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었어요. 우진이가 아빠 옷깃을 꼭 붙잡았습니다. 서희가 손을 내밀었어요. 말없이 카드를 내놓으라는 손짓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가 남긴 건 줄 수 없었습니다. 서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고개를 돌려 남자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남자 하나가 리어카로 다가갔어요. 쇠파이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쾅! 보온통이 찌그러지며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남은 죽이 진흙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죠. 노인 한 명이 달려갔어요. 바닥에 쏟아진 죽을 손으로 퍼담으려 했습니다. 남자가 그 노인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어요. 노인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지훈이 뛰어가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앞을 막아섰어요. 쇠파이프를 들어 올리며 위협했습니다. 지훈은 우진이를 품에 안은 채 꼼짝할 수 없었어요. 저항하면 아이가 다칠 수 있었으니까요. 서희가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져법인 카드를 꺼냈어요. 카드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흔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소중해? 서희가 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구두굽으로 짓밟았어요. 플라스틱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꿈이 저렇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남은 보온통 하나마저 쇠파이프에 찌그러졌어요. 노인들의 저녁 한 끼가 진흙탕에 버려졌습니다. 할머니 한 명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지우는 우진이를 품에 안은 채 서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존심 따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처형, 제발이요. 어르신들은 잘못이 없어요. 서희는 무릎 꿇은 지훈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발을 들어 지훈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지훈은 우진이가 다치지 않게 몸을 틀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바로 그때 쓰레기 더미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동석이 뛰쳐나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손에는 주먹만 한 돌멩이가 들려 있었어요. 지훈에게 썩은 물을 끼얹고 경찰에 신고하고 쓰레기라고 욕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거였습니다. 박동석이 돌멩이를 휘둘러 남자 하나의 등을 힘껏 내리쳤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박동석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한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박동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어요. 탕!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공터에 정적이 흘렀어요.
골목 입구에 강서준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허공을 향한 경고 사격이었죠. 움직이면 쏜다. 강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어요.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서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지원 요청. 철거 구역에서 폭행 현행범 확보. 즉시 출동 바람. 서희가 뒤돌아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박동석이 먼저였습니다. 서희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어딜까,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서희가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쳤지만 박동석은 놓지 않았어요. 분노에 찬 눈으로 서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서준이 다가와 서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딸깍 소리가 공터에 울렸습니다. 남자들도 하나씩 제압되어 바닥에 엎드려졌죠. 지우는 바닥에 앉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품에 안긴 우진이가 아빠 볼을 만졌습니다. 아빠 괜찮아? 지우는 대답 대신 우진이를 꼭 껴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안도하기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지원 병력이 오고 있었어요. 박동석이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박동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잘못 봤다. 미안하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동석의 시선이 진흙탕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에 멈췄어요. 낡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아까 서희가 지훈의 주머니를 뒤질 때 떨어진 거였죠. 박동석이 수첩을 주워들었어요. 진흙을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우진이 항암 치료비 모으기. 법인 카드는 절대 사적으로 안 씀. 박동석의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7일. 막노동 일당 15만 원. 진료비 8만 원. 약값 5만 원. 여인 숙비 1만 5천 원. 우진이 밥값 5천 원. 남은 돈 0원. 3월 8일. 막노동 일당 14만 원. 약값 5만 원. 우진이 밥값 1만 원. 항암 저금 2만 원. 내 밥값 0원. 3월 9일.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매일 막노동을 뛰고 본인은 굶으면서 아들 치료비를 한 푼, 두 푼 모은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힌 문장. 오늘 배식 50인분. 법인 카드 40만 원. 사적 사용 0원. 박동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남자가 3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아침 저녁을 굶어가면서 상인들한테 욕먹고 썩은 물 뒤집어 쓰면서 그래도 아내의 꿈을 지키려고 버텼구나. 박동석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어요. 넓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경찰 차량이 골목 입구에 도착했어요. 사이렌 불빛이 공터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희와 심부름센터 남자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갔어요. 서희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서준 형사가 서희의 팔을 잡아 끌며 경찰차 뒷문을 열었어요. 이수진 유품절도 사문서 위조, 횡령, 특수폭행. 죄목이 꽤 되네요. 서희가 악을 썼지만 차문이 닫히자 소리가 묻혔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서희의 얼굴이 차창 너머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공터에 정적이 찾아왔어요.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3개월 동안 조여오던 올가미가
드디어 풀린 거였습니다. 박동석이 지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흙이 바지에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를 때려. 박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시하고 사람들이랑 욕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 나 때려도 돼.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릴 힘도 없었고 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사장님도 속은 거예요. 박동석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억척같이 살아온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노인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쓰러졌던 할아버지도 다른 노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훈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개월 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아침 저녁 굶으면서도 썩은 물 뒤집어 쓰면서도 쓰레기라고 욕먹으면서도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그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훈은 우진이를 품에 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넓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빠, 왜 울어? 우진이가 작은 손으로 지훈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아빠 안 울어.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어. 지훈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강서준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아까 박동석이 주었던 그 수첩이었죠. 이거 매일 쓰신 겁니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서준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읽어 내려갔어요. 막노동 일당, 진료비, 약값, 여인 숙비, 우진이 밥값, 그리고 매번 내 밥값 영원이라고 적힌 줄. 본인은 굶으면서 아이 밥만 챙긴 거네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걸 뭘 물어보나 싶었습니다. 강서준이 수첩을 덮고 지훈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아버지시네요. 그 한마디에 지훈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며칠 뒤 지훈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밤 공터에서 돌아온 뒤로 고열이 시작됐어요.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을 굶고 무리하게 막노동을 뛴 대가였습니다. 몸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지훈이 눈을 떴을 때 병실 침대 옆에 박동석이 앉아 있었어요. 정신 들어? 지훈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1인실 병실이었어요. 여기가 내가 입원시켰어. 비용은 신경 쓰지 마. 지훈이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우진이는요? 우진이 어디 있어요? 진정해. 우진이는 내 마누라가 데리고 있어.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있다고. 지훈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동석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어. 박동석이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시장 상인들이 모은 거야. 십시일반으로 걷었어. 봉투 안에는 헌혈증 뭉치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훈이 통장을 펼쳐보니 꽤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우진이 항암 치료비로 써. 그리고 이건 시작이야. 박동석이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 화면을 보여줬어요. 목숨 바쳐 사람 구한 아내, 그 유지를 지킨 남편의 눈물. 지훈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거였어요. 보육원 출신 아내가 15년간 납입한 기부보험 시장화재 때 할머니를 구하고 숨진 의인, 그 유지를 지키려 막노동을 뛰며 굶어가던 남편.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국에서 후원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후원금이 벌써 3억이 넘었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박동석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강서준 형사가 도와줬어. 서희가 빼돌린 창업 자금이랑 전세금, 사문서 위조로 무효 처리됐대. 전액 돌려받게 됐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희에게 빼앗겼던 돈이 돌아온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박동석이 씩 웃었어요. 우리 시장 상인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어. 앞으로 급식소 식재료는 상인들이 무료로 후원하기로. 내 전복죽도 평생 공짜야.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요. 사장님들 장사하셔야죠. 야, 수진 씨가 시장 살렸어. 그 화재 때 불 안 끄고 할머니 구하러 뛰어들었잖아. 그리고 내가 3개월 동안 그 뜻을 지켰고, 이 정도는 해야지. 박동석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혼자 힘들게 하지 마. 우리가 도울 테니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한 달 뒤 뉴스 화면에 서희의 얼굴이 떴습니다. 친동생 유품 절도 및 사문서 위조, 횡령, 특수폭행 등 혐의, 징역 12년 선고. 재판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서희는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려 했던 대가였죠. 같은 날 철거구역에 건물 하나가 완공됐습니다. 의인 이수진 무료급식소. 번듯한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급식소, 2층은 지훈과 우진이가 살 수 있는 작은 살림집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수진의 보험금으로 지은 건물이었죠. 지훈은 깨끗한 주방에 서서 큰 솥에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리어카를 끌고 산동네를 오르지 않아도 됐어요. 급식소가 생겼으니까요. 오후 4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박동석이 트럭에서 내렸어요. 짐칸에는 싱싱한 전복과 채소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차에서 내려 식재료를 양손 가득 들고 급식소 안으로 들어왔죠. 사장님, 매번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에이,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근데 원장님, 얼굴 좋아지셨네. 원장님, 재단에서 지훈을 정식 급식소 원장으로 임명했어요. 월급도 제대로 받게 됐죠. 더 이상 새벽에 막노동을 뛰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빠, 우진이가 급식소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머리에 비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상인들이 모아준 돈과 후원금 덕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우진이가 박동석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어요. 삼촌, 오, 우리 우진이. 오늘도 튼튼하네. 박동석이 우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한 달 사이에 우진이는 박동석을 삼촌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박동석도 우진이를 친조카처럼 챙겼죠. 저녁이 됐습니다. 급식소에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지훈이 직접 국을 퍼서 노인들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따뜻한 전복죽 향기가 급식소 안에 퍼졌어요. 노인들이 맛있게 죽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할머니가 물었어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덕분에요. 수진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내 남편 잘했다고.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녁 노을이 급식소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가에는 지훈과 우진이의 앞치마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내 수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진흙탕에서 건져낸 구겨졌지만 소중한 그 사진이요. 지훈은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꿈꾸던 급식소 드디어 완성됐어.
우진이도 치료 잘 받고 있어. 이제 나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사랑해. 급식소 안에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진이가 할머니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깔깔 웃었어요. 박동석과 상인들이 설거지를 도우며 농담을 주고받았죠. 지우는 앞치마에 묻은 국물을 털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따뜻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 급식소 앞마당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우진이가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 복슬복슬했어요. 비닐을 쓰지 않아도 됐죠. 지난달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항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는 진료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지우는 급식소 주방 창문으로 뛰어노는 우진이를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볼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1년 전 창백하게 알아누워 있던 모습이 거짓말 같았죠. 주방 보조로 일하는 청년이 오늘 메뉴를 물었어요. 재단에서 고용한 직원이었습니다. 이제 지훈 혼자 모든 걸 하지 않아도 됐어요. 지훈은 된장찌개라고 답하며 큰 솥에 된장을 풀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에 막노동을 뛰고 점심 한 끼로 버티고 산동네까지 리어카를 끄는 생활은 끝났습니다. 2층 살림집에서 우진이와 함께 일어나 아침을 먹고 급식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지훈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오후 4시 익숙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박동석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매주 2번씩 식재료를 가져오는 건 변함이 없었어요. 뒤따라 다른 상인들도 내렸습니다. 생선가게 아들도 있었어요. 1년 전 지훈에게 썩은 물을 끼얹었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매주 싱싱한 생선을 가져다 주며 볼 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이가 박동석에게 달려갔어요. 박동석이 우진이를 번쩍 들어 올려 한 바퀴 돌렸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었어요. 1년 사이에 두 사람은 진짜 삼촌과 조카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박동석이 우진이를 내려놓고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두부 20모를 건네며 다음 달 딸 결혼식에 꼭 오라고 했습니다. 지훈이 축하 인사를 건네자 박동석이 씩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원장님은 언제 장가 가냐고요. 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창가에 놓인 수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박동석은 수진 씨가 하늘에서 원장님 행복하게 살라고 할 거라며 지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급식소에 노인들이 모여들었어요. 1년 전보다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다른 동네에서도 오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급식소가 커진 덕분에 모두 수용할 수 있었어요. 지훈이 국을 퍼주는 동안 우진이는 노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웃음을 나눠줬어요. 노인들이 우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 창백하게 앓던 아이가 꽤나 건강해졌으니 모두가 기뻐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노인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훈은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불을 껐어요. 우진이가 지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별 보러 가자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급식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봄밤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지훈은 우진이를 무릎에 앉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진이가 엄마가 별이 됐냐고 물었어요.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진이가 이제 엄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지우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제일 밝은 거라고요. 우진이가 그 별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척하더니 씩 웃었습니다. 엄마가 잘했다고 하는 것 같대요. 아빠 말 잘 들으래요. 지우는 웃으며 우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별빛이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2년 전 지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집을, 돈을. 남은 건 아픈 아이 하나뿐이었어요. 매일 굶어가며 막노동을 뛰고 욕을 먹고 썩은 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훈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건강해지고 있는 아들, 따뜻한 집,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아내. 지훈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우진이 잘 키울게. 사랑해.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듯이요. 지우는 우진이를 안고 옥상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집으로, 새로운 내일로. 그렇게 봄밤은 깊어갔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돌을 뚫는다. 거짓 없이 한 길만 걸으면 아무리 단단한 벽도 언젠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사연 속 지훈 씨도 그랬습니다. 썩은 물을 뒤집어 쓰고 쓰레기라는 욕을 들으면서도 아내의 꿈을 묵묵히 지켰어요. 변명 한마디 없이 리어카를 끌었죠. 그 진심이 결국 굳게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해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따뜻하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청춘 봄날이었습니다.